자, 오늘도 뉴스픽으로 시작을 해보죠.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원 의석대 개공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주제부터 이제 시작을 해보죠. 일본 얘기로 좀 시작하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방침 오랫동안 언급이 되어 와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결국 결정을 내렸어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이렇게 되면 피해는 그럼 고스란히 누가 입게 되는 것인지, 자, 특히 인근 국가인 우리와 중국의 입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예,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주제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늘 오전에 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를 네. 바다에 흘려보내겠다, 즉 해양에 방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원래 지난해 10월, 12월에도 이 해양 방류 결정하려고 했는데 그 일본의 어민 단체들이 강력히 반발해서 네. 미뤄진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 도쿄올림픽 전에 빨리 결정하겠다 뭐 이런 것도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2년 뒤부터요, 후쿠시마의 제1원자력 발전소에 있는 네. 오염수부터 방출이 됩니다. 그렇게 방출이 되어서 2041년에서 51년까지 이 오염수 방출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러면 몇 년을 하게 되는 한 거예요? 30년 넘어가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일본 정부는 이거 이제 인체에 무해하게 희석해서 방류하는 거라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이거 막 정말 인체에 지장이 없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한국 정부나 중국은 미리 강한 유감과 걱정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해서요, 일본 정부는 오염수란 말을 쓰지 않아요. 네. 처리수라고 말을 합니다. 처리수. 처리를 다 했다는 거예요. 자, 네. 후쿠시마의 이 방사성 물질이 어떻게 생겼느냐, 외우기가 쉽습니다. 2011년 3월 11일, 그러니까 10년 전이죠. 네. 10년 전에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있었죠. 때 네. 쓰나미가 몰려와가지고 원자로 6개 중에서 1호에서 4개가 침수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원자로의 냉각 기능을 갖다가 이렇게 상실되다 보니까 흘러내린 거예요. 뜨거운 원자료가. 이런 핵 연료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매일 냉각수를 주입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냉각수가 결국에는 오염수로 변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오염수를 1,000개의 탱크에다가 보관을 하고 있는데, 이 탱크에 더 이상 보관할 용량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내년 여름쯤 되면은 꽉 찬다는 거예요, 이 탱크가. 네. 그러면 이 탱크를 더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렇죠. 주문이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해양에다가 흘려보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는 매일 한 140톤 가량의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예. 자, 그러면 이게 과연 안전한 것인가? 일본 정부는 계속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앞바다로 일단 오는 거는 명확하다. 일단 제주도와 서해로 오는 게 시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보통은 한 달에서 7달 정도면은 제주도와 서해로 다 흘러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해류가 흐르는 방향이 있을 거고요. 예. 네. 후쿠시마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방류된 오염수가 220일 만에 제주도로 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문제는 지금 수산물 공포라든가 해양 오염에 대한 공포인데, 도쿄대 연구팀이 발표한 게 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그 후쿠시마 제1원전 주변의 지하수를 채취해서 분석해 보니까 자연에 존재하는 수준 이상의 삼중수소가 검출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인체에 유해하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일본뿐만이 아니라 중국이나 한국 정부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실제로요,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지금 유엔 해양법 협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 국제법이죠. 여기 보면 이 방사능 오염수를 특정해가지고 해양 방류를 금지하는 게 없어요. 그런 그렇게 사례가 많지 않아서 이런 그렇겠죠. 법안이나 규칙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고, 일본에서 지금 IAEA를 믿고 있어요. 예. 국제 원자력 기구인데요. 기구요. 예. 우리가 여기랑 협의해가지고 잘하고 있다, 안전하게,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국제 원자력 기구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난해 4월에 일본이 이 오염수 처리 방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제안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냐, 해양 방류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한국 정부가 IAEA에다가 계속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요. 독일 해양연구소가 또 발표한 거에 따르면 이 방류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57일 만에 태평양 연안에 다 확산되기 때문에 3년 뒤에는 미국과 캐나다까지 간다. 이런 그렇죠. 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바다를 사이에 놓고 큰 태평양을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이거는 미주가 단지 마주보고 한국만의 있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이렇게 일본이 결정을 하면 그냥 받아들이는 게 국제적으로 맞는 것인지 하는 생각도 들고, 대응할 방법은 과연 모색해 볼 게 방법이 없는 건가?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현재 상황에서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라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어떤 기준이나 이런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예. IAEA에서 저렇게 보고서가 나온 데다가 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차선책은 뭐냐 그러면은 절차적인 정당성, 투명성, 안전성에 대해서 감시를 하고 검증을 받게 하자 이런 쪽으로 지금 논의가 좀 진행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어제 좀 제가 뉴스를 쭉 보니까요. 일본 후쿠시마현 막 주민들도 나와서 이거는 뭐 범죄 행위다라고 반발하고 있고. 일본 내에서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일본 의회 내에서도 이게 희석한다고 해도 이 희석한 양을 계속 흘러보내면 결국 같은 농도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를 그렇죠.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부의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환경부가 그 언론에 밝힌 내용을 보니까 개별 부처가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외교부와 협업에 대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는데 예. 사실은 외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다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거고요. 네. 우리 어업인들의 생업뿐만 아니라 사실은 제주도라든가 서해 인근에 사는 주민들의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렇죠. 범정부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희석이 되느냐. 거기에 대한 지금 안전성도 계속 지금 방사능이 사라지는 데는 엄청나게 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방사능이含된 물질을 먹었을 경우에 인체에 뭐 축적이 된다 이런 예. 논란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게 진짜 몇 개월 안에 우리 인접 바다에 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범정부 대책으로 세워서 좀 더 강력하고 필요하다면 국제사회 문제 제기를 해서라도 그렇죠. 좀 더 강력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예. 계속 방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범정부 차원에서 사실은 긴밀하게 미리 대응을 했어야 된다. 이를테면 한국만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국제사회와 연대를 해야 된다. 이것이 인접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범지구적인 문제이고 이거는 해양 오염의 문제이다라는 거를 각인을 시켜야 되는데 해수부에서 작년 12월 달에 그 런던 협약 의정서 그 당사국 회의가 있었거든요. 네. 그때 가서 이제 우려는 표명을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일본이 네. 얘기를 하니까 일본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 런던 협약이라는 거는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연안에서 흘러보내는 거는 또 아니다. 이렇게 다 피해 나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법적인 사각지대를 찾아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분에서 일본의 지금 국민들이나 시민단체도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일본 내랑도 연결을 할 필요도 있지 않나 하는 그래서 생각도 일본 드네요. 시민이나 국제사회와 연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환경단체들이 지금 전 세계 88개국 그 6만 4천 명이 넘는 반대 서명을 모아가지고 일본 네. 경제산업성에 전달하고 있거든요. 예. 제가 이제 하나 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생각해봤더니 지금 제주도가 일단 가장 그 급박한 문제를 갖고 가깝죠. 있는데 이 작년 10월달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거는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용납을 못한다 하면서 어떤 대책을 얘기했냐. 제주도 대한민국 한일의 연안 주민들을 다 포함하는 주민 원고단을 모집해가지고 한일 양국 법정에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한일 해협 연안 시도현 지사회가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과 같이 공동 행동을 해가지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 국제재판에서. 네, 결국에는 이게 국제적으로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염수가
닿는 모든 바다에 있는 나라들과 연대를 해서 공동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특히 지금 우리가 왜 세슘 우럭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 지금 바로 우리 먹거리에 올 수 있는 지금 우럭들이나 이런 것들이 세슘이 만약에 검출된다 그러면 이게 DNA를 변형시킬 수 있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이 할 수 있는 거는 원산지 표시 잘하고 있는지, 일본 수산물 수입 제한하고 있는지 이 정도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네. 좀 더 깊은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아쉬움이 듭니다.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서 그것이 또 걱정이네요. 그리고 저는 참 예. 이게 결국은 국회 환노이다. 상임위가 사실은 이런 문제를 논의해서 이거는 범정부와 여야 대책 없이 사실은 대책 마련에 나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장 정치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안 되는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는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렇죠. 이 문제야말로 우리 국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와 국회가 나서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정치권이 정말 환경 문제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일본에서 계속 안전을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니까 후쿠시마현에서 잡혔던 지금 우럭 얘기하셨잖아요. 예. 일본 정부가 설정한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세슘이 이미 검출됐다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것을 먼 이야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이야기 그것도 2년 뒤면은 그렇습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그렇죠. 네. 1개월에서 7개월 사이면 도착한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뭐 제주도나 서해안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의 문제고 우리의 문제라는 점에서 저는 국회나 정부도 조금 더 긴밀하게 논의하고 이 문제를 주요 의제로 자꾸 삼아서 네. 좀 환기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 환경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들한테 특히 더 높아지고 있는데 바다가 정말 힘들겠네요. 폐기물도 많고 지금 게다가 방사능 오염수까지 나오게 된다면 우리의 바다는 과연 어떻게 될까? 앞으로 이 문제 어떻게 또 이제 처리해 나가는지 저희가 정부와 또 시민 사회 단체 또 그리고 국회에서의 입장을 계속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로 좀 가보죠. 일부 지금 아파트에서 지금 택배 차량 배송기사 출입을 지금 지상으로 오는 것을 좀 막아가지고 갈등이 지금 벌어진다는 뉴스가 뭐 며칠째 계속 보도가 지금 되고 있는데 주민들도 힘드시죠. 그것도 택배된 걸 가져가시려면 힘들고 택배 기사들은 또 차량을 앞에까지 갈 수 없으니까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이고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요? 어떤 상황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보통 우리 아파트 단지 내에도 차량들이 왔다 갔다 서행을 하긴 하지만 움직이죠. 네. 그럼 택배 차량이 그곳을 지나가서 뭐 몇 동별로 혹은 찾아다니면서 집 앞까지 갖다 주기도 하고 좀 아파트별로 상황이 그렇죠. 다른데 최근 일본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이제 택배 차량에 후진하는 것을 피하다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다던가 또는 택배 차량으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우려되니까 주민들이 회의를 해서 택배 차량은 지하로 좀 다녀라. 이렇게 결정을 했다라는 네. 공고를 공문도 보내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택배 차량의 입장에서는 지하로 들어가려다 보니 예. 차량이 거기에 비해서 안 맞는 거예요. 높이가. 지하가 그런 차들도 들어갈 수 있게 네, 들어갈 높이가 수 안 돼 있는 있나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아.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택배 차량을 쓸 수 없는 이 택배 기사분들의 경우에는 차량을 뭐 개조를 한다던가 낮춰야 된다든가. 그렇죠. 다른 차량을 가져와야 된다던가 하는 건데 택배 기사들의 주장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택배 차량을 개조하는 비용을 보통 본사에서 대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럼 일단 따로 비용 하는군요. 부담이 는다라는 네. 거고 또 하나는 것은 차량을 작게 만들다 보면 한꺼번에 물량을 많이 실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왔다 갔다 물류센터까지 하다 보니까 노동 강도가 너무 높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택배 회사 측에서 택배 기사들이 집단적으로 결정한 것이 그러면 이 아파트에는 우리는 그 아파트 입구까지 가서 물건을 내려놓을 테니 주민들이 찾아가라. 그래서 이른바 택배 대란이 일부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그러니까 주민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리는 거죠. 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불가피한 조치니까 주민들도 불편하고 택배기사들도 불편하더라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고 예. 일각에서는 이거 택배기사들한테 예방적으로 고통을 전가하는 거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지금 주장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하고요. 또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도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요즘 왜 우리 아파트 보안 때문에 현관 앞에서 못 들어가게 하는 아파트 있잖아요. 아, 예. 비밀번호 누르자면 못 들어갑니다. 네. 근데 주민들이 이 비밀번호 눌렀다가 보안 뚫리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논란이 되니까 이 택배회사 직원들은 지하 주차장으로 가서 일괄된 장소에다가 택배를 놓습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대행하는 업체가 또 나타나서 수수료를 일부러 떼가고 그걸 다시
주민들에게 직접 배달해 주는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시 일종의 원청 하청이 되면서 그리고 그건 또 비용의 문제가 사실은 그렇죠. 발생하는 거 아닌가요? 원래 택배를 다 예. 배달하는 분들이 뭐 800원을 받았다. 그럼 다시 대행업체가 끼는 형태가 되면서 뭐 300원을 떼간다든가 하다 보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해달라 그런 것도 아니고 아파트 측의 일방적인 요구로 됐으니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택배 기사 관련 노조에서는 이건 일방적인 갑질이다. 이거 택배 기사들한테 이렇게 일방적으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는 것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신 일부 아파트에서는 불편하더라도 이거는 안전 문제에 있어서 개선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문제가 안 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일부 아파트들이 그렇다면 또 다른 곳은 왜 문제가 안 되는지를 좀 연구해 보면은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저는 지하에 그 층고가 그렇게 낮다는 것 자체도 조금 문제가 아닐까. 못 들어오게 한다면 모든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처음 설계 단계나 아니면 법적인 것은 과연 또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것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편리함은 취하고 안전을 지키고 싶은 이 양쪽의 모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혜를 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2018년에 기억해 보시면은 그 경기 남양주시에 다산 신도시 그때 예. 택배 대란 사태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구에다가 택배차를 못 들어가게 하니까 택배가 산처럼 쌓여서 그렇겠죠. 그런 문제가 예. 있었는데 또 비가 오면은 물건이 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또 택배 기사님들이 그걸 회수해서 가는 이런 일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이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다는 겁니다. 지금 다산 신도시 그 아파트를 가보면 택배 기사님들이 손수레를 끌고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손수레를 끌고 하면은 일단 배송 시간도 많이 늦어지고 업무 강도가 일단 더 많아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이런 문제가 있는데 또 아파트 입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은 지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공원형 아파트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원형 아파트는 안으로 차가 못 들어가는 예, 겁니까? 아파트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아파트 안에다가 공원처럼 차가 없이 산책하는 수 있는 이런 용도로 만듭니다. 네. 입주 조건에 들어가 있는데 요즘처럼 택배가 많을 때 택배차들이 하루에 수십 대씩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공원형 아파트의 취지도 없고 일단 안전에 문제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아파트와 달리 보도블록이나 이런 거에 훼손도 크기 때문에 이런 부담들이 입주민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아파트의 갑질이라고만 얘기하기에는 서로의 주장이 너무 팽팽하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택배가 들어가지 못한다면 택배 기사들의 노동 강도가 너무 세진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산 신도시 택배 대란 이후에 2019년 1월부터는 이런 공원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지하 주차장 입구의 아파트를 입구를 2.7m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 있어요. 예. 이제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그 전에 전에 만들어진 아파트들은 한 아. 2.4m면 이게 안 들어와요, 차가. 네. 그럼 결국에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가 뭐 정책 결정자도 아니면서 이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는가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예. 하나 좋은 사례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그 송파구에요. 어르신 가가호호 택배라는 게 있어요. 네. 송파구에 가가호호.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집집마다 겁니까? 가는 택배인데 이게 뭐냐면 이 송파 시니어 클럽이라는 데가 이게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이 있어요. 예. 여기에서 어떤 택배 회사, 한진 택배 회사와 같이 제휴를 해가지고 여기는 또 구청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민간 협력에 좋은 사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갖다 놓으면은 아파트 앞에다가 물건을 갖다 놓으면 택배 거점을 정해놓고요. 거기다가 택배 기사가 갖다 놓으면은 어르신들이 가서 그 거점에 있는 물건들을 아파트 가가호호에 이제 배송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택배기사 입장에서는 택배 배송 시간도 단축이 되고 업무도 경감되고 또 노인들은 충분히 난 일할 수 있는데 일자리가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아주 힘들지 않지만은 적당한 노동을 하시면서 아파트 안에서 움직일 수가 있어서 노인 일자리 창출도 되고 그래서 지금 민간 협력이 어떤 이런 일자리 즉 뭐 차의 뭐 높이를 낮춘다든가 이런 비용 아니면 중간에 누가 가져가는 거를 또 택배 기사의 수수료에서 얼마 안 되는 수수료에서 또 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같이 협력해서 같이 이익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가는 것이 서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 이거 참 이게 답을 찾기가 참 쉽지가 않네요. 예.
앞으로도 빨리 문제가 조금 더 해결이 될 수 있는 묘안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간략하게 저희가 지금 국립교육대학원에서 수시 모집에 지원한 중증 장애인 학생의 점수를 조작했다는 지금 내부 고발이 나와서 그 내용도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보죠. 정 교수님께서. 예, 한 국립교대 입학사정관 관계자가 폭로하면서 알려지게 된 사실인데요. 2018년도 수시 모집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이 진행이 됐는데 네. 시각장애 1급 학생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장애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네. 그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지금 폭로에 따르면은 초기에는 거의 이 학생이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요. 입학관리팀의 팀장이 이 입학사정관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점수를 내려라. 좀 심하게 말하면 조작을 지시했다. 이런 폭로가 나온 겁니다. 네. 근데 도대체 왜 조작을 지시했느냐? 지금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예.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학부모 상담이 잘 안 된다. 학급 관리 안 된다. 특수교사가 싫다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장애인 비하까지 발언했다는 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검찰이 해당 사건을 위계 공무 집행 방해로 판단해 재판에 넘긴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이게 재판에 넘겨지게 해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데 그렇겠죠. 이번 과정을 보면서 가뜩이나 장애인들이 차별을 겪고 있는데 아이들에게 평등의 가치를 가르쳐줄 교사를 양성하는 국립교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데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고요. 예. 이것이 바로 폭로가 나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났나요? 예, 학교 측에 이 내용을 알렸었다고 합니다. 이 담당자가. 사전에. 예, 그런데도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지 않아서 이게 외부로 폭로가 나왔다는 지적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학교 측에 대한 좀 조사도 진행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교원 노조에서 이런 문제에 대한 진실 규명 그리고 예.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교육부에서는 일단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네. 이런 보도들을 보시면 어떠세요? 두 분의 말씀 한 말씀씩 듣죠. 지금 2021년인데 대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는 게 과연 가능한가? 표면적으로는 이런 일이 없죠. 그런데 드러내놓고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한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참 걸리는 것이 그 인용된 말 중에 이게 있더라고요. 그 성적 조작을 지시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장애 2급이면 좀 중증에 해당합니다. 네. 장애 2급이 너의 아이 선생이라고 생각해봐라. 제대로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장애 2급 선생님이 학생들을 제대로 못 가르친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 선생님들이 일반 학교에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선생님은 특수학교에서만 주로 많이 가르쳐야 된다. 이런 좀 인식도 있는 것 같고 실제로 장애인 교원을 의무고용하는 것도 매우 낮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맞물리는데 똑같이 한번 얘기하자. 장애 2급이 내 아이 선생이 아니라 장애 2급이 내 아이라면 당신의 아이라면 어떻게 얘기하겠는가 이렇게 한번 묻고 싶고요. 지금 우리가 장애 이해 교육이라는 걸 늘 합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고요. 이런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체화할 수 있는 국민적인 인식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는 무슨 판결이 나와야겠지만 저는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거 전형 자체가 특수교육 대상자예요. 그래서 지원 요강을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학교에서 명백히 법적인 위반 소지나 그러네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국립교대에서 이런 일을 하는지 참으로 좀 씁쓸합니다. 네, 교대면 그러네요. 우리 초등학생들에게 가치를 가르치는 미래의 교사를 양성하는 곳인데 벌써 선발 과정에서부터 이런 차별이 있다라는 거 많은 교대나 국립대학에서 좀 돌아봤으면 합니다. 네. 뉴스픽 오늘 여기까지 얘기 듣죠. 전혜연 우석대 개공 교수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